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6. 이 CD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들은 한국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서로 된 허가 없이는 복제나 배포, 변형, 출판,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과 가족제도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흐엉 씨는 한국에 와서 결혼 생활하는 게 어때요? 문화도 많이 다를 텐데 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국 남자들이 가부장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걱정한 나머지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제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알아서 도와주니까 별 어려움은 없어요. 2. 형님, 이번 주말에 남편하고 같이 고향에 다녀올까 하는데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형님, 제 말 들으셨어요? 저더러 형님이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는 형님이 아니라 아주버님이라고 하셔야죠. 특별히 필요한 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3. 지훈 씨는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자녀들하고 함께 살 건가요? 에이,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도 불편하기 짝이 없을걸요?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냥 실버타운 같은 곳에 가서 자식들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2번. 다음은 시사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서울은 핵가족 대신 부부만 살거나 홀로 사는 미니 가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이 80년대보다 12%나 감소한 나머지 올해 2010년은 43%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한국가족정책연구소 한세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은 핵가족 대신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해서 올해 21%나 되고 앞으로 이 비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혼인율 감소와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 현상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이러다가 가족이라는 개념마저 없어질까봐 좀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그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출산율 증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않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제시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완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정책을 마련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3번. 다음은 뉴스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부모, 조손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한부모, 조손가정 등을 위한 사회적 소외계층 생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한부모, 조손가정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 및 입양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 결정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한부모 조손 가정의 생활 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더 일찍 시행되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는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민 생활을 지원하고 그들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BS 한국민입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한국의 가족제도 변화와 관련한 조사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가족이 다양화 소규모화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저출산 등이 심화되는 나머지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이 단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균 가구원 수는 1975년 5.0명에서 2005년 2.9명으로 낮아졌고 핵가족 구성 비율은 1975년 70.5%에서 2005년 82.7%로 상승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혼 증가, 생활 환경 변화로 인한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인 가구 비율은 1985년 6.9%에서 2005년 20%로 늘었고 한부모 가정은 1985년 84만 8천 가구에서 2005년 137만 가구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서울 직장인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312시간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런 환경은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 곤란으로 이어져 자녀 양육, 돌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가족관계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등으로 다문화 가정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9년 결혼 이민자 수는 16만 7천 명으로 전체 혼인 건수의 1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학습 능력 지체 등 교육의 양극화를 야기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족 형태 다양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을 통해 가족의 가치 회복과 이웃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 돌보미 서비스 체계화를 통한 돌봄의 틈새 해소,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다양한 과제를 소개했습니다. 이과 과학과 미래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휴대전화를 새로 살 거라고 했죠? 아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올해 말에 최신 스마트폰이 새로 나온다기에 좀 더 두고 보려고요. 2. 로봇과 기계가 점점 더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인간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까지도 로봇이 알아채는 날이 올까봐 걱정이네요. 3. 사회가 발달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의 범죄도 따라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통신기술이 좋아지니까 서로 나쁜 것을 너무 쉽게 빨리 배우게 돼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범죄가 늘어나는 건 통신기술 탓이 아니라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죠. 2번. 다음은 유전공학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최근에 고추, 감자, 토마토 등 유전자 변형 식물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전자 변형 식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식품 품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물들을 개발하면서 영양도 좋고 품질도 좋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유전자 변형 콩을 원료로 두부를 제조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 식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부작용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모두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로 품종 개량을 하면서 식량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물질을 섭취하면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콩,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한 식품에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양쪽 모두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다음은 외신 뉴스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미국에서 허가를 받는데 성공해서 곧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경비행기 무게보다 약 54kg 더 나가는 이 자동차는 최근 무게 제한 특별 면제를 받게 되면서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19만 4천 달러, 한화로 약 2억 3,800만 원 상당의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인용 좌석과 낙하산을 갖춘 이 자동차는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일반 차고에도 보관이 가능하다는군요. 이륙을 위해서는 약 500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고 비행 속도는 시속 약 185km 정도라고 합니다. 경비행기 면허는 20시간 상당의 비행이 필요하지만 다른 항공 면허보다는 취득이 쉽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미 100여 명이 주문을 마친 상태이며 인터넷에서 반응이 뜨거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NSC 외신의 김지숙이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과학 전문가 대담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박사님, 최근에는 나노과학, 나노기술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나노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노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고대 그리스에서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1나노미터라고 하면 10억분의 1미터의 길이, 즉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이 되는 아주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나노기술이란 이렇게 작은 초미세 기술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노기술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나노기술은 전자와 정보통신은 물론 기계, 화학, 바이오,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응용할 수 있어 인류 문명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작은 의료용 수술 가위나 암을 치료하는 초미세 로봇 등도 바로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전 의류 광고에서도 나노라는 말을 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극세사천을 이용하면 피부의 땀구멍에 있는 노폐물까지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의류에서도 활용할 수 있죠. 또 재미있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비 오는 날 안경을 쓰고 다니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경 아래 나노 두께의 얇고 투명한 막을 씌워서 비가 미끄러져 내리도록 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나노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과 한국어와 사회.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은 한국 시대극을 즐겨보신다죠? 네,
한국의 전통사회도 이해할 겸 언어의 변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겸 해서 요즘 시대극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2. 말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는다는 건 잘 아는데 외국 사람을 봤다 하면 입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안 해버릇하면 결국에는 끝까지 한국말을 잘할 수 없어요. 3.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되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세요. 2번. 다음은 자녀와의 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요즘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해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제 저녁에만 해도 우리 애랑 모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글쎄 어떤 배우를 보더니 볼매라든가 뭐라든가 하여튼 볼매가 어떻고 엄친아가 어떻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 볼매랑 엄친아요?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엄마들이 자주 내 친구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는데 내 친구 아들은 좋은 데에 취직했다는데 너는 왜? 하면서 자기 자식을 친구의 아이들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교 대상이 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엄친아라는 말을 써요. 짧아서 편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어서 자주들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라는 게 서로 통해야 말이지 통하지도 않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지나친 줄임말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3번. 다음은 회사원들이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네, 총무과 뚜안입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과장님이요? 박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일 때문에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박 과장님께 전화해서 빨리 사장님께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뚜안 씨, 지금 사장님과 통화하시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장님께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님은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거래처에 갔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은 저보다 윗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뚜안 씨한테 윗사람이지 사장님한테 윗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윗사람이신 사장님께 말할 땐 과장님을 높여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른께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해도 안 되고요. 네? 그건 또 왜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아, 이건 한국 사람들도 자주 실수를 하는 건데요. 수고하라는 말은 고생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손윗 사람에게 쓰면 신뢰가 돼요.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대학 강의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이 발음과 어휘, 문법,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수업을 마치기 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해보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가운데 어휘 부분 질문인데요.
예전에 비해 요즘 신조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렇게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신조어가 급격히 많아지는 원인으로는 제일 먼저 기술의 빠른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없던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둘째로 인터넷과 메신저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전 같으면 특정 집단 사이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은어 비슷하게 쓰였을 법한 말들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활자화되고 대량으로 복사, 전파되면서 그 지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뉴스나 신문 같은 곳에서도 그런 신조어들이 곧잘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의 줄임말 사용입니다. 시간적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이들이 긴 표현들을 줄여서 이야기함으로써 또 다른 신조어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휘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의 역사성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고운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억지스러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조어의 무분별한 생산은 계층 간,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조어를 만들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과. 한국 문학.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아까 문학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다가 놓쳤는데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할 리포트가 있다면서? 응. 다음 주 금요일까지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을 읽고 서너 페이지 분량의 감상문을 내라고 하셨어. 2.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수필을 쓴 작가가 피천득 선생님이시던가요?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필인 인연이라는 작품으로 더 잘 알려진 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3. 홍길동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고전소설이에요. 그런데 홍길동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실은 지난주 제 생일 때 한국인 친구한테서 선물로 홍길동전을 받았거든요. 아직 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로운 도둑인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꽤 흥미진진해서 읽을만 할 거예요. 2번. 다음은 한국문학 강좌 중 발표 수업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수업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작가인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과 시인 김수영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 여러분이 조사한 것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80년대 여성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주목받았던 박완서 선생님에 대해 수빈 씨가 먼저 발표해볼까요? 네. 박완서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혹독한 시련을 냉철하게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전쟁과 분단 문제, 물질주의 풍조와 여성 억압에 대한 현실 비판을 사회현상과 연관시켜 그려내셨죠. 그분의 작품들은 막힘없는 유려한 문체와
인간관계에 대한 중년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도 현실적인 감각이 결합되어 있어서 읽다 보면 묘한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수영 선생님에 대한 흐엉 씨의 발표를 들어봅시다. 김수영 선생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참여 시인으로 그분의 마지막 작품인 풀이라는 시로 유명합니다. 초기에는 현대 문명과 도시 생활을 비판하는 시를 주로 쓰다가 4.19 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정권의 탄압에 맞서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저항 정신을 강조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3번. 다음은 시조를 다룬 문학 수업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고려 말기부터 발달한 한국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조란 원래 시절의 노래인 시절가조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시조는 형식면에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자수는 45자 내외이고 종장의 처음 구절은 3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시조로 이순신 장군이 지은 시조를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로 시작하는 이순신 장군의 시조는 임진왜란 때인 1595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시조입니다. 읽어가면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 그러니까 적의 상황을 살피는 높은 집인 수루에 앉아서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시름은 마음속 걱정이에요. 시름을 하는 때에 어디에서 들려오는 일성호가, 즉 피리 소리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러니까 나를 몹시 슬프게 하니 라는 내용인데 전쟁 중에 큰 칼을 차고 적의 동정을 살피며 나라의 앞일을 걱정하고 있는 장군의 모습이 잘 나타난 시입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소설가 박경리의 문학 세계에 대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20세기를 빛낸 예술인, 독자들이 꼽은 가장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대표작 토지는 조선 말기, 일제식민지, 광복에 이르는 한민족의 순환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한국 대하소설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지는 소설의 깊이만큼이나 완성되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1969년 첫 회를 시작으로 전체 5부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명성은 한국 문학의 최대 수학이라고 일컬어지는 토지 한 편으로만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전후해서 그리고 토지 사이사이 발표됐던 20여 편의 장편 소설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도 문단에 작지 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등단 초기 단편을 주로 쓰다 장편으로 옮겨갔는데 초기 작품들은 비교적 작가의 개인적 삶과 밀착돼 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어린 두 남매와 노모를 부양하는 여주인공 순영이 문학을 통해 상처를 달래는 내용의 초기 단편 암흑시대를 비롯해 초기 작품들에는 작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들이 주로 등장했습니다. 작가가 쓴 첫 장편 연애소설로 1960년 여성지에 연재될 당시 파격적 자유연애로 화제를 모았던 성녀와 마녀 역시 낭만적 사랑의 열정과 개인적인 삶,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했던 박경리 초기 문학의 특성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1960년대에는 많은 장편 소설을 썼는데 이 중에서 김약국의 딸들은 대중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경상남도 통영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김약국의 딸들은 김약국의 5딸과 그의 아내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이 빚어내는 비극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토지를 완간한 이후 소설 창작을 중단했던 박경리 선생님은 2003년 9년 만에
나비야 청산가자라는 신작 소설을 내놓으며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담아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평가받는 작가는 첫 습작은 시로 시작했고 소설을 내놓는 간간히 시집을 묶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박경리 선생님이 현대문학 4월호에 까치설, 어머니, 옛날의 그 집 등 신작시 3편을 8년여 만에 발표한 것이 선생님 생전의 마지막 작품이 되면서 선생님의 문학 인생은 시로 시작해 시로 끝을 맺습니다.